김종대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다 이런 별명이 있으시네요. 예, 제가 금요일 날 좀 바쁘긴 해요, 사실은. 예. 네. 근데 달마대사라는 별명은 뭐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뭐 공교롭게도 어떻게 몇 가지 예언이 맞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이종섭 호주 대사 간다는 것도 네네네. 전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일 거라고 봤는데 6개월 전에 한 얘기인데. 네네. 그런데 뭐 일각에선 틀렸다, 호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의 눈으로 보면 뭐 네네.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것들 다 벗고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의외로 잘 보이는 정치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 어떤 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갇히는 경향도 있어서 좀 때를 벗고 사물을 보자. 네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달마대사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예견하고 잘 맞추는데 저는 그게 본인이 관련성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깊이 연루되고 몰입하다 보면은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정치도 그렇죠. 급박한 어떤 눈앞에 다급한 현실을 네네. 급한 현실 의제보다는 중요한 의제 위주로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면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김준우라는 분이네요. 예, 큰절까지 하기도 했는데 지금 녹색정의당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어떤가요? 글쎄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3% 넘어가는 게 최근에 하나 나왔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이건 단순히 녹색정의당이 아니라 진보정치 자체 위기다. 네. 그런 면에서 참 뼈아픈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제 그 출정식에서 뭐 맨바닥에 비는 오는데, 네. 보도블럭 위에 완전히 이제 거의 엎드리다시피 이렇게 절을 한 거는 좀 결연하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면에서 진보 정치가 소멸되면 뭐 사실 당이야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사회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그런 투명 인간들의 정당이 진보 정당인데 그분들에게 반딧불 만한 희망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앞으로 약자 곁은 누가 지키냐 이런 면에서 아주 결연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은 한 번도 기득권을 누려보지 못한 마지막 남아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살려만 달라 이걸 뭐 크게 우리가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현상 유지 내지 생존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호소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사회민주당도 창당이 됐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자면 이제 진보 정당의 흐름이 조직적인 유산은 녹색정의당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상적으로 보자면 사회민주당도 진보 정당 계열 아닌가요? 아니 다 정의당 출신들이 정의당 거의 출신들이고, 100% 정의당 네네네.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가 녹색 정의당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정의당 출신들은 사방에 뭐 조국 혁신당에도 가 있고 네네. 사회민주당도 가 있고 뭐 새로운 미래도 가 있고 그래서 정의계가 전체가 정의계? 예. 뭐 이렇게 디아스포라 정당처럼 네네. 사방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선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 반딧불 같은 희망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반딧불 정당이라고 칭하는 게 어떨까. 반딧불 정당. 이게 꺼지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그 상황이게 되는데 20년 역사에 이 진보 정치가 몰락했을 때는 정의당 자체보다도 많은 그 대표되지 않는 정말 그 노회찬 6411번 네. 버스의 그 승객들처럼 이런 어떤 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아직도 이태원 참사나 화물연대 파업같이 이렇게 어떤 현장에 나가면은 그래도 밤새워 농성하는 사람들은 진보정당 당원들이에요. 네. 큰 당은 와서 인사만 하고 가거든요. 저는 가면 좀 오래 있습니다, 늘. 네. 그러시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누가 앞으로 그 같이 밤을 새울 것이며, 그 다음에 여야가 다 이제 포퓰리즘으로 그 뭐 사업 벌일 때, 진보 정당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정당은 원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에 있어 매우 큰 어떤 그 변화거든요.
그때 아니오라고 누가 말할 거냐. 작년에 그 가덕도 신공항 그 표결이 들어갔을 때 법안에 유일하게 6표 반대표가 나온 게 정의당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당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거 큰일입니다. 사실, 그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그 국책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기초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탄소 배출하면서 어떤 그 국고를 인간의 개발과 삶을 살피는 데 써야 될 사회적 투자가 엉뚱한 데 쓰여진다는 뜻이 아직도 되는 개발 국가론이다. 예. 네네. 이런 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제3정치를 위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깜빡 잊어버린 우리 주머니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카라멜 하나가 쏙 나오면 다 먹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당도 보충되고 기분이 좋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의미로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계가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확산되어서 다른 신생 등장들이 잘해도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또 어떤 사회적인 큰 조류에 휩쓸리다 보면 네네. 자칫 이제 진보 플랫폼에서 떠나 있을 때는 이 본분을 다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사회적 소수 약자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또 큰 기득권 정당에 가면은 이게 또 퇴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또 정치 그 자체를 위해서는 네. 이렇게 유권자들께서 너무 어떤 그 양당 기득권의 큰 심판 담론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 이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정권 심판도 좋은데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심판하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판은 하되 어떻게 정의롭게 그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미래의 삶의 문제에 더 깊이 이렇게 천착하는 이러한 민생의 그 관점으로 그런 가치로 심판을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지 마구마구 심판원만 부딪히다 보면 그거 자체가 이제 서로 닮아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정치 자체는 파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좋은데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하실 거냐. 네.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 문제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과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혼돈시켜서 막 섞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이제 노동자, 농민의 문제, 민중들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그다음에 환경과 페미니즘의 문제가 동일선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실패한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던 이분들의 사상적 흐름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사실. 진보가 방황했던 일면이었다. 네네네. 근데 다시 그 진보의 본류로 돌아가면 사실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어떤 정치의 활기를 불어넣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노동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럼 뭐 사실 뭐 민주당에도 노동 후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노총 이제 출신들 예, 가서 그렇죠. 네네. 노동 집회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네네. 그러니까 기후나 노동 이 부분에 대한 후보가 그래도 잘 준비된 데는 네네. 아직까지는 녹색정의당밖에 없어요. 뭐 동의는 안 됩니다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요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사실 좀 네. 복잡해집니다. 더 재밌는 얘기였어요. 네, 다만 노회찬 정신이 제도권 정치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데 의회주의라는 것이 국회 안에 처박혀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이 민중들의 삶의 투쟁의 이야기들을 제도권으로 갖고 가서 법제화하고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는 민중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투쟁의 현장으로 가는데 두려움 없이 가는 그런 노회찬의 후예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네. 자, 여야 이제 공이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뜬금없이 야당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네. 막 거친 은사를 막 내뱉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글쎄 뭐 검객답게 잘 받아치겠다 이런 어떤 본인 자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당 심판이 이게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인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감옥 갈 사람이다. 네. 재판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옛날에 뭐 저기 한때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 받고도 정치에 또 화려하게 복귀하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사법적 판단보다 앞서는 거는 민심의 심판이고 어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참정권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 사람 뭐 감옥 갔어요. 저 사람 뭐 감옥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로 하는 거는 역시 사법적 잣대이지만은 그 사법적 권이라는 게 지금 불신받고 있는 시대고 아직 그렇게 보면 검찰의 때를 못 벗었다. 뭐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심판론인데 여권의 프리미엄도 포기하는 언사다.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그 연설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분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시는 분이 아닌가. 징벌, 증오, 혐오 이런 언어로서 정치를 써내려가시는 분이다.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예. 아직도 특수부 검사 사투리를 계속 쓰는군요. 여의도 사투리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가 강한지 거의 반정치주의 같은 일면도 보입니다. 뭐 국회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장소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인가? 또 용산 이전할 때하고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국회의원이 뭐 비례대표 승계도 범죄로 인해서는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초헌법적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은근히 또 정치의 아웃사이더들이 말하는 반엘리트주의, 반정치적인 이런 어떤 관점도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품격인데, 그렇죠. 네. 이것까지도 이렇게 파괴하는 칼을 막 쓰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거운동 첫날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첫날 내놓은 민생 공약까지도 다 압도돼 버려요. 결국은 여당의 프리미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조금 그렇고 또 이렇게 뭐 어제 보니까 뭐 X 가치 뭐 이런 용어까지 나오던데 그동안의 정치가 주먹질로 싸웠다면 이분은 회칼 들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더 센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존재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쩌다 야권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가끔 쓰되 여당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면서 그거를 넘어서는 자기들의 의제 설정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뭐 선거 막판까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 국정 비전과 통합으로서 정치를 해야죠. 그런 와중에 이제 세종 이전, 이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자 네.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뭐 준비는 안 된 즉흥적인 공약 같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요. 저도 막 그때 박수 쳤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게 반대했던 당이. 네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헌법적인 문제도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쉽게 내뱉는 걸 보니까 이게 급하긴 굉장히 급한가 보다. 급하다. 네.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이 공약을 왜 냈을까? 난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제 생각에는 네. 이분이 뭐 보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보수라는 게 원래 이제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좀 도외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수도 이전 반대 옛날에 그 이재호 씨라든가 뭐 전국에 트럭 몰면서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좋은 아이디어 하나 내니까 바로 꽂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덥석됐어 뭐라.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 이전 문제가 주류 세력 교체로 이해되는 경향이 맞습니다. 강해서 아주 뿌리 깊은 그 갈등과 투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저렇게 꺼낼 수 있다는 거는 아마도 지금까지 이걸 반대해왔던 그 전통적 보수 세력한테는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타격이죠. 이미 보수 언론이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도대체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 네. 이거는 아무리 제가 추론을 하려고 그래도 참 불가사의하다. 이런 야당이 다 환영 성명 발표하죠. 뭐 그러면 고맙다 그러죠. 도와주겠다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동갑 유세를 갔다가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네. 만났습니다. 공천에서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다 합쳐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오히려 그간에 있었던 공천 갈등이 이렇게 화합이라는 반전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박용진 의원 쪽도 아직까지 뭐 반발하는 기세는 그렇게 네네.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정권 심판론에 힘을 쉰다. 그래서 성공 후사 또 대의를 위해 가지고 일단 뭐 속은 쓰리지만 일단은 그 따라가겠다는 이런 어떤 흐름이 형성된 거는 일단은 진용이 좋다는 거예요. 아, 진용이 좋다. 예, 진용이 네. 좋다. 우리가 이제 유비가 송건을 쳐들어가 가지고 위나라 총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진용을 누가 잘 짰느냐가 그 네. 시절에는 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삼국지 같은 판이라 가지고 네. 어디가 진을 잘 치냐 이런 어떤 형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진용이 좋다는 건 형이 좋다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밀어붙인다는 건 세가 좋다는 건데, 그래서 형세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네. 예, 이 형과 세는 정반대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는 좋았는데 형이 좀 약해 보였는데 이게 이제 진용을 갖췄다 이 뜻은 형을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세다. 네. 이 얘기죠. 네. 제가 좀 재밌게 언급하자면 민주 진영은 진용을 잘 짰다. 예. 예, 제가 민주 진영입니다. 뭐 진영 TV 잘 되셔야 되죠. 예, 예. 예. 자, 이런 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에 노출이 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니까 네. 한번 갈만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자꾸 막 이렇게 나쁘게 하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의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선거 그렇죠. 특히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문명 갈등이다 뭐다 불과 3, 4주 때 신문 기사 보십시오. 얼마나 지지고 볶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친문 세력들이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무언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다소 어떤 친문 그룹이 이제 여기서 소멸되거나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상실감을 좀 위로해 준다는 차원 정도로 봐야지 자칫해가지고 선거 개입으로 이게 미쳐지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근저에도 우리 마음의 부담은 뭐냐면 누가 윤석열을 만들었냐. 네. 이런데 좀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은 아직 한켠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왕 그렇게 하시려면은 무언가 조금 성찰과 반성 그러면서도 이제 문명 갈등으로 프레임화된 이런 것도 우리가 크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극복하고 초월해야 된다는 뭐 이런 쪽의 행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파란 잠바로 비춰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일단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자칫 선거 개입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니까 뿌린 자가 거두리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럼 역사는 냉혹한 거예요. 네. 언젠가는 넘어서고 덮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역사는. 네. 우린 또 역사 속의 인간이고. 네. 그러다 보면 항상 속에서 얻게 되는 어떤 사명과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자칫 이런 어떤 흐름에 우리가 국가 지도급 인사들이 휩쓸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다른 면모를 좀 기대합니다. 네.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국가 지도급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저야 장돌뱅이죠.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임종석, 노영민 두 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네. 사실들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실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뿌린 자가 거두리라는 측면을 보면 오히려 그 당시에 피해자였던 조국 장관이 그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등판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승전이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운명적인 순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십시오. 이런 논란에 또 자칫 민생이 도외시되고 우리 정치의 본질이 또 희화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의 조금 지도급 인사들의 어떤 그 성찰의 힘이 돋보이는 공간이 과연 현실 정치냐는 의문이 있어요. 네. 예, 전직 국회의장들 모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이 품격이 높거든요. 네.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 정치를 정상화하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정치도 지금은 고민할 때다. 사실 심판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선거 때 우리가 가야 될 전략 목표이긴 하지만 어떻게 심판해서 어떤 나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건지, 이런 공론과 정책, 시대 정신은 사라진 선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또 이런 어떤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자칫 우리 지성들이 아니라고 이런 면에서 책무를 방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정치의 본질의 문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시니까 국가 원로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또 그럼요. 드네요. 예. 이제 독일 같은 데 보면은 경제현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전직 총리들이라든가 경제 관련 수장을 했던 분들이 은퇴하고도 국가정책 전반에 대해서 네. 자문을 해요. 예.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판사들이 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전직 총리들이에요. 거기 네. 국가 지도자들이에요. 예. 사실은 원로들이 할 역할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현직에서 떠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이런 아니면 경향이 사실 정치 있거든요. 보복받고. 정치 보복받고. 이렇게 되는. 그 불행한 거죠. 저는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재임 기간은 짧았습니다만은 한 4, 5년 전에 그 대일본주의라는 책을 냈는데 네. 굉장히 읽어볼 만합니다. 저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의 어떤 문명에 대한 성찰도 담겨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역할이 많아지고 우리 사회에도 필요해지는 건데, 뭐 우리는 장관직만 치고 회고록 쓰는 장관이 없거든요. 회고할 게 없겠죠. 아니, 회고해서 괜히 말썽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집권을 하면 어떤 당이든 네. 모든 장관이나 공직자들은 반드시 회고록을 쓰도록 장려하고 네. 국가가 지원해서 국정 도서관을 만들자. 네. 거대한 어떤 지성의 아카이브를 만들자. 가끔은 이런 꿈도 꿉니다.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국가 원로로 제가 잘 모시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치개혁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차단하는 대통령 비서실법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섭단체 완화는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은 잊어버리죠. 네. 그러면 항상 정치개혁의 단골 메뉴였고, 네네. 진즉 안 되면 열석으로도 낮추자. 이런 네. 얘기는 옛날에 5당 정치개혁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매번 말이야 10년 이상 다 해왔던 얘기지만 실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보여준 연동형과 이 비례정당의 어떤 가능성이 오히려 이런 면을 또 촉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몇 석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섣불리 민주당에 흡수된다 뭐다 이런 어떤 흐름보다는 어떤 제2야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정치개혁을 우리가 함께 주도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권 심판에도 좋습니다. 한석보다는 국회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야권이 2석이 들어가서 국민의 힘을 압박하면 그게 힘이 더 좋지. 그렇죠. 네. 예. 민주당 민기적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그냥 희미할 때 선명한 야당의 결집 세력들이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면서 별도의 교섭단체가 절실한 시대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녹색정의당도 있고
또 비례연합당에서 앞으로 원래 자기 당으로 복귀할 의원들 따지면 충분히 20석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교섭단체를 만들고 다음 선거에서는 낮아진 문턱에서 조금 더 많은 교섭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 바야흐로 한국 사회에서도 연정과 연합의 정치가 이제는 그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네. 사실 오늘날 정치가 안정된 나라들이 다 다당제 국가들이고 연정이나 연합이 일상화된 나라들 정치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반면에 양당 정치를 한 미국이나 영국 정치는 거의 뭐 파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런 어떤 그 87년의 규칙, 그 양당의 규칙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바야흐로 이제는 저런 윤석열 같은 무도한 정권은 절대 안 나온다. 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있었던 5+1입니까? 4+1입니까? 네. 그 정치 체제가 유지되었더라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안 나왔겠죠. 안 나왔죠. 네. 아니 처음에 그 탄핵 연대는 다수파 연합이고 그렇죠. 네. 국회의원 243명이 들어와 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정치개혁 입법으로 연결되다가 이제 그 개헌연대로도 갈 수가 있었고 너무나 한국 정치는 우리한테 풍부한 가능성을 그 보여줘. 시절이 제일 그러면서 아쉽습니다. 2017년, 18년 이 시절이 제일 아쉽죠. 그렇죠. 87년 규칙을 마감하는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면 이 다수파 연합이 유지됐더라면 보수가 10년은 집권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네.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20년 뭐 네. 집권도 가능했을 것 가능했을 같고. 겁니다.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수도 이제 개혁적으로 네네.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정치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깨지고 하다가 결국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던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이 끊임없는 추락의 시간이 있었던 그 1, 2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건 네. 정말 이후에 윤석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수구 세력의 정권을 헌납하는 길이고 그 당시에도 윤석열 이전에 이미 퇴행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 발상해야지 윤석열 심판만 하면 다 끝난다. 그러면 윤석열 전부터 있었던 퇴행의 흐름은 그냥 우리가 수용할 거냐는 거예요. 박근혜 심판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촛불혁명을 했는데 네. 사회 경제적 완벽한 우리가 변화를 못 만들어냈죠. 못 만들어낸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정치개혁의 본질입니다.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뭐 심판으로 다 끝난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어떤 역사의 반복이 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치의 본질을 회복할 때다. 네. 그 말씀드려요. 나중에 이건 한번 꼭 되짚어 봐야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4+1일 때가 개혁 입법 처리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 저는 586들로 기억하는데요. 권력 독점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게 그렇죠. 나오면서 이 4+1보다는 민주당 단독으로 인한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점이 그렇죠. 옮겨갔거든요. 네, 협치를 나중에 한번 하겠죠. 짚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이번 공천이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네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거의 뭐 공천 혁명이라고 공천 해야 혁명이, 되는 게 당내 기득권 타파에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면은 나가라 이런 게 현역 의원들한테 강하게 된 게 바로 그 민심의 뜻이 그 당시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워낙 대한민국의 정치 원로이시니까 왜 전반에 자꾸 대해서 원로라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저희가 주제는 못 다뤘습니다. 예. 주제 그래도 하나는 다루고 가겠습니다. 이종섭 그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요. 급조된 느낌의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한 게 답니다. 예. 이거 의심이 가죠. 네. 아예 급조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회의에 왔다가 귀국 후에 급조돼가지고 처음에 그 21일 날 회의한다 그랬다가 네네. 26일 날 한다 그랬다가 28일 날이 돼서야 이게 회의가 된 거니까 뭔 회의를 그래 일주일 앞두고 그렇게 착실하게 귀국을 합니까? 호주에서 네. 바쁠 텐데. 야, 이거 다 가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산공관장 회의는 우리가 열면 돼요. 네. 그런데 처음에 귀국할 때 명분은 방산회의도 참석하고 2+2 회담 준비하러 온 거다. 네네. 그러니까 한 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 양국에서 둘씩 나가는 거를 2+2 회담이라 그랬는데 그거 준비한다고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2+2 한 호주 장관 회담에
날짜 장소가 없어요. 아,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그 회의 실무 준비한다고 왔다 그랬는데 그 회의는 아예 말도 없어. 이거는 급조할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올 때 이것도 거짓말이야. 그 회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소식 없어요. 야, 아니 너무하네 진짜. 없는 회의를 뭔 실무 준비를 해? 없는 회의를. 네. 워낙 그 선거가 급해서 와가지고 이제 그 저기 어떻게 털어버리려고 왔는데, 근데 와가지고 더 커진 거 아닙니까? 나갈 때 개구멍으로 나가서 들어올 때 개구멍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래가지고 저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점을 안 짚었는데 들어온 첫날 짐도 안 푼 상태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종섭 장관이 어딜 갔는지 아십니까? 신원식 국방장관 만나러 갔습니다. 아하. 얼마나 급했으면 그때 용산에서 박정훈 대령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현역 군인들이 이종섭 장관한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기 신원식 장관한테 가서 지금 요즘 군사 재판이 박정훈 대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네네. 장관이 저 군사 재판도 이거 법원 통제하시고 부하들 해병대 통제하고 해가지고 입 막으러 가려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네네. 그게 무슨 공관장 회의고 무슨 저 2+2 회담입니까? 그런 피의자가 백주에 버젓이 혼자 국방장관 찾아가 밀담을 나눴다. 이게 야당이 이거 규탄 성명을 못 낸 거예요. 지금이라도 신원식 장관을 국회 불러가지고 따지고 이제는 영종도 공항이 아니라 국방부로 쳐들어가서 니들 뭐 했어? 무슨 얘기했어? 이거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출석? 그거 언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소환 안 돼요. 그래서 공수처를 압박하는데 그게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에 출석해라. 증인으로 출석해야죠. 이게 네. 여기가 지금 그게 본질이네요. 진상이 규명되는 네. 현장은 저 용산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 출석할 때까지는 출국 못한다. 답변해라 말이지. 이걸 압박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공수처의 소환은 한동훈 위원장만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그 공범을 먼저 수사하지 주범을 먼저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범 둘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았어요. 아, 저기 신범철 차관하고 임종도 안보실 2차장. 네. 예. 그러면은 이종섭 대사를 공수처에 빨리 출석하라고 압박을 넣지 말고 당신이 공천장을 준 2명부터 출석을 시키란 말이야. 그럼 이종섭은 소환이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오히려 역공을 가해서 그 공수처 수사 그렇게 중요하면 네가 공천장 준 2명부터 내놔라. 그렇게 하면 된다. 네. 얼마나 쉽냐. 야, 이렇게 신박합니다. 막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리하게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와 이종섭 이걸 프레임 단순화시킨 건 한동훈의 프레임입니다. 네. 우리가 거기 왜 따라갑니까? 네. 군사재판도 있고 그다음에 공범수사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래서 피의자들 다 그렇게 지금 있는 거를 감싸는 방탄정당이 국민의힘인데 그거부터 내려놓으면은 다 풀린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기민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영종도 공항 가면서 공수처와 이종섭이라는 이 극도로 단순화된 프레임에 한동훈이 깔아놓은 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 네. 그걸 엎어버려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싸움하는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야당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충고 꼭 한번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가원로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